자, 이번 시간 이제 삼국의 항쟁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삼국의 항쟁이 저번 시간이 좀 길었는데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5세기도 다 못하고 중간에 쉬었다라는 거죠. 길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을 중간에 자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백제 한성시대까지 일단 잘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성시대 남은 거 조금 더 하고 책으로 조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기 6세기부터 7세기까지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4세기에서 5세기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너무 또 복잡하고 그렇죠? 4세기부터 그렇죠? 그 신라까지 껴버리니까 이제부터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부분에서 신라가 다 지금 등장을 했다 그 부분까지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최대한 제가 60분은 안 넘기려고 합니다. 60분 하니까 헉 하시죠. 그렇죠? 강의하는 저도 헉해요. 그런데 중간에 끊지 말자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끊으시면 한번 끊으면 이게 습관돼서 계속 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참을 때 꾹 참으시고 그리고 이제 빠른 강의 같은 건 또 있어요. 30분짜리는 없겠지만 아유 실망이에요. 40분 정도 강의는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건 또 짧고 긴 건 또 기니까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리고 저도 화이팅 하니까 여러분들도 화이팅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쪽에다 그냥 쓰고 지울게요. 자, 장수왕을 했었죠. 그래서 장수왕이 남북주의 각기 교류를 해가지고 이간책 만들고 어떻게 했죠?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했어요. 이제부터 평양성 시대가 열렸고 그렇죠? 이 평양성 시대 열리니까 천도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긴장 타고 있었던 백제하고 신라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렇죠? 이름하여 눌지왕 마립간이죠? 비유왕 해서 앞자 따서 굴비동맹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굴비동맹을 맺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이 내려왔을 때 여기 이제 계로왕이었죠. 계로왕이었는데 계로왕이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왕이 이제 문주왕인데 문주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백제를 이렇게 뜨면 한성이 무너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누가 광개토래. 장수왕이 무슨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충주의 중원 고구려비. 그래서 한강을 장악했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봤을 때 한강 유역을 장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백제는 아브란 시대 웅진성으로 선도를 했어요. 그렇죠? 웅진성. 방어를 하기 위해서 분지 지역에다가 터를 잡았죠. 이제부터 웅진성 시대가 열렸고 이때 이제 계속 막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백제와 신라 이제 더 이상 장수왕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웅진성과 신라 웅진성 시대를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일단 웅진성 시대에 보면 왕권은 땅에 떨어지겠죠. 그렇죠? 왕이 전사했고 거기에 그것도 모질라서 계속 후퇴를 거듭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왕권 떨어지고 왕이 뭐 체면이 말이 아니고요. 귀족들도 체면이 말이 아닌데 왕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면서 귀족들의 힘은 더욱더 강해지고 왕을 찍어 누르는 그런 형세가 되는 게 이제 백제 웅진성 시대예요. 이 신라 같은 경우도 백제하고 동맹은 했지만 그렇죠? 신라에서는 조금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고구려의 간섭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문주왕 때 한번 봐볼게요. 문주왕. 백제 문주왕이죠. 문주왕은 어디? 웅진성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웅진으로 천도했고 무역은 침체되고 왕권은 땅에 떨어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왕 동성왕이 있는데 동성왕 역시 왕권이 약했겠죠. 그런데 이제 동성왕 때부터 문주왕 이후부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백제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 명성을 회복하고 국제적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역부족이죠. 힘들어요. 그래서 동성왕 같은 경우는 힘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해결책이 뭐냐면 우리끼리 힘든 거는 힘든 거고 이 신라 애들도 우리가 좀 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의 소지 마립간 때 그래서 소지 왕과 다시 한번 동맹을 체결하는데요.
아까하고는 조금 틀려요. 아까는 낮의 동맹이었다면 지금은 결혼 동맹이에요. 그래서 혼인, 그래서 서로 사돈지간을 맺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동맹 하면 선생님 결혼 동맹 이것도 낮의 동맹이고 낮의 동맹 두 번이나 왜 그러지요? 동맹이 깨졌나요? 그게 아니고요. 계속 동맹 중이에요. 계속 동맹 중인데 동맹을 강화했던 강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결혼 동맹입니다. 앞잡다서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동을 벌인 거죠. 결혼 소동이에요. 자, 동성왕 때는 그 제주도 있죠. 그래서 탐라까지 복속을 합니다. 그래서 탐라를 복속했다, 정복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때보다는 왕권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됐었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고, 그렇죠? 됐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이 되는데 일단 동성왕과 소지왕 때 고구려의 상황은 어떨까요? 편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는 문자왕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문자왕 때 고구려의 최대 영토를 확보합니다. 최대 영토. 그도 그렇죠. 왜요? 백제하고 신라 건들지는 않거든요. 얘들끼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체제 강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볼게요. 이 백제는 그 국내 상황이 안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체제 정비하고 왕권 강화는 정신이 없어요. 신라 입장에서 볼까요? 신라는 아까 한번 4세기 때 놀랬어요. 왜? 엄청난 강대국들이 엄청 싸우고 있죠. 고구려 백제가 엄청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데 백제가 나를 공격을 했어요. 그렇죠? 왜구가 쳐들어오고 가야도 쳐들어오고 막 정신없을 때 엄청난 강대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고구려죠. 그러니까 얘들은 그때부터 의식이 깨지는 거예요. 야, 우리도 강해져야겠다. 그런데 지금 강해지려고 보니까 우리는 국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동맹국인 백제에게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백제에서는 뭐가 탄탄하죠? 체제.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위계 질서라든가 관료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배우자. 그래서 이 신라가 5세기 이후, 그러니까 동맹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영향도 받았고 백제의 영향도 받으면서 좋은 걸 쏙쏙쏙쏙 챙기면서 자기 뭐라고 할까요? 체제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6세기로 들어갑니다. 자, 무령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6세기에 들어가면서 이때도 격동의 6세기예요. 우리가 이제 4세기 때 정신 한 개도 없었죠. 3세기 이전까지는 별거 없었어요. 고구려하고 중국하고 싸우다가 백제가 등장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4세기 들어가니까 이제 백제 3국이 등장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5세기 들어가면서 이 사이에서 막 고구려가 백제를 막 공격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맹 상황에서 5세기에서 6세기는 별거 없었죠. 그렇죠? 서로 약간의 이제 평화 시대가 오면서 이들이 체제 정비하게 되고 6세기 때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정신없이 또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바빴다가 조용히 딱 엄청나게 바빠지는 게 또 6세기 때예요. 자, 6세기 무령왕. 무령왕 하면 무령왕릉이 먼저 떠올라요. 무령왕릉 가보신 분 계시죠? 산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우연치 않게 송산 배수로 공사하다가 뭐 길이 났어요. 따라가 봤더니 문이 나오고 문 따봤더니 이것이 산이 아니고 무령왕릉이었다라는 거지. 그 안에 지석이 발견이 되는데요. 지석이라는 건 그냥 돌멩이에요. 돌멩이에 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건데 이 지석에 백제 사마왕과 사마왕 비가 묻혀 있다라는 표현인데 사마왕은 살아생전에 무령왕의 이름이었거든요. 이게 발견이 됐구나. 그래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출토된 유물들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백제 유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도굴이 심해가지고 뭐 부장품이 없었는데 이건 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 그래서 도굴꾼들이 훼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왕창 쏟아져 나온 것 무령왕릉. 그렇죠? 그렇다면 보세요. 무령왕릉인데 지금 무슨 성 시대지요? 웅진성 시대예요. 아주 그냥 왕권 땅에 떨어졌는데 무령왕릉 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죽었는데 산처럼 엄청 크게 왕권이 강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왕권이 강할 수가 있습니까? 다음 왕이 성왕이에요. 성왕은 사비로 천도합니다. 사비로 천도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따 바로 할 거예요. 고구려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왕권이 강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왕 전 시대가 무령왕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암울했던 왕권 약화 시대가 끝났다. 그 웅진성 시대 마지막 왕이 무령왕이었다.
라는 것은 왕권이 탄탄해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과연 무령왕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탄탄해졌을까라는 거죠. 자, 무령왕은요 외교에도 힘썼습니다. 중국과 친해지고 중국과 물물 교류하면서 탄탄한 외교 친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령왕릉이요 벽돌 무덤으로 돼 있어요. 벽돌 무덤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건데 지금까지 6세기까지 우리나라 그 역사상 6세기까지 벽돌 무덤 출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의 그 돌무지 무덤이나 굴식 돌방 무덤 이것이 전통적인 무덤 양식이었는데 이것이 이틀이 깨진 거지. 그러니까 이상해요. 왜 이럴까? 그래서 당시에 중국을 봤더니 그 당시에 왕릉 중궁의 무덤은 다 벽돌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왕이 죽었을 때 왕의 무덤을 중국 양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과 친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령왕릉이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22담로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22담로라는 것은 행정구역이에요. 더 어려워요? 도시 22개를 만든 겁니다.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통제하기가 좋았죠. 이 22개의 지역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지방관을 측근을 놓는 거예요. 측근, 친족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22담로를 만들어 놓고요. 왕족을 지방관으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족, 내 사촌 동생, 사촌 형들이 왕족으로 파견됐는데 이 왕족들이 왕을 제끼겠다고 하겠어요? 아니죠. 그에 대한 힘을, 그 지역의 힘을 왕에게 집중시켜 주겠죠. 그것이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고 세상을 뜨는 것이 무령왕입니다. 자, 이제 볼게요. 고구려는 이제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 7세기 들어가면요. 수나라가 쳐들어오고요. 당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6세기 때, 그렇죠? 6세기 때 얘들이 그 체제 정비하고 막 있을 때 고구려는 안정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권인데 중국과 계속 대립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러면서 왕권은 땅에 떨어져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귀족들이 편하니까요. 지들 땅 따먹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내 땅에 나 이제 배 채울 거야. 백성들 수탈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서 이 체제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렇죠? 이제 7세기 되면 그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전쟁도 많아지고 결국엔 이제 권력 다툼 때문에 이제 망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항쟁, 백제와 신라 항쟁 이쪽에서는 조금 외면당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6세기 이후에는 백제하고 신라만 공부하시면 돼요. 백제하고 신라는 정신없어요. 왜지요? 이들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강해야 돼. 그래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신없이 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무령왕 때 이렇게 이제 체제 정비를 하고 있을 때요. 신라는 엄청나게 바빠요. 자, 지증왕 때. 야, 지금 보니까 백제하고 고구려 우리가 보니까 수백 년 떨어졌는데 이 뒤떨어진 것을 갭을 줄여야겠다. 빨리 발전을 하자.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지증왕 때 이제부터 야 사로국이 뭐야 신라라고 이름을 짓자라고 하고 야 왕도 아니야? 무슨 왕도 아니야. 이제 왕권이 강해졌는데 지증왕 때부터 이제 왕과 신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몇 세기예요? 6세기 때예요. 그러니까 한참 뒤처졌죠. 그런데 뒤처졌음에도 발전 속도는 이 누구보다 빨랐다라는 거죠. 막 좋은 거 갖고 오니까요. 지금 보니까 저 국가들 보니까 탐라도 복속하고 이런 거 괜찮은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저 끝에 있는 동떨어지는데 우상국이 있네. 울릉도, 그렇죠? 독도, 그렇죠? 요것을 정벌하는 것이 또 6세기 지증왕이에요. 이게 삼국사기 기록에 나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그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죠. 여기에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때 뭐다? 이사부 장군을 보내서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와 그에 딸려 있는 독도를 함께 복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 문제 나올 때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6세기 때부터 기록에 의하면 6세기 때부터 우리 관할 지역이 어디였다? 독도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경을 실시합니다. 우경, 소를 이용한 그 농경이죠. 그리고 동시전이라는 것을 설치하는데 동시전은 시장이 있잖아요. 이 시장이 번성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불법 거래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이 시장의 불법 거래 같은 걸 감시하는 것이 동시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시장이 번성을 했다, 무역이 번성했다는 것도 반증하는 것이 동시전이죠. 그래서 점점 얘들이 번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버풍왕 때 자 봐라, 우리가 아직도 수용이 안 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불교예요. 불교. 그렇죠? 불교를 수용하고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이 불교를 제일 6세기 때 공인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신라는 토착민이 중심이 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토착신앙을 믿었어요. 토착신앙을 믿고 있을 때 불교라는 게 들어왔어요. 석가모니, 뭐 부처, 에이 사이비 종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차돈이라는 사람이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계속 부처님은 살아있다 그러면서 막 설법을 하니까, 이거 사이비 종교의 교주 이거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체포를 해요. 그러면서 체포하면서 이제 묶였죠. 그래서 묶어놓고, 야, 너 이제 죽일 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해봐라라고 얘기하니까, 무지몽매한 백성들아, 지금 잘 들어라. 내가 죽거든. 이상한 일이 생길 것이고,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은 이 부처님께서 노하신 거다. 그러니까 불교를 공인해라.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야, 다 했어? 다 했다. 오케이, 그럼 죽어라. 그러고 목을 탁 치죠. 그래서 모가지가 댕강해서 떨어져 나오고요. 이 목을 치는 순간에 지진이 나요. 그리고 그 몸에서요 피가 솟구치는데, 이게 흰색 피가 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꽃이 내려요. 그래서 꽃비가 내렸어요. 이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육각기둥으로 이렇게 육각면체로 이렇게 기념을 해놨는데, 이것이 이차돈 순교비죠. 이 일로 인해서 이야, 이게 진짜 부처님이 살아있구나라고 해서 그 이차돈 순교비 불교를 공인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또 법풍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료로 출제가 됐을 때, 왕이 있을 때 이차돈이 어쩌고 저쩌고 불교가 어쩌고, 누구예요? 법풍왕을 찾아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법풍왕은 병부를 설치합니다. 병부.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방부겠죠. 그래서 군사력을 장악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율령을 반포합니다. 이러면서 또 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고마워요. 자, 법을 반포하면서 근간, 나라의 근간을 기틀 다졌고요. 그리고 이제 17관등을 정비를 합니다. 17관등. 그러니까 이제 그 골품제 있죠. 그래서 골과 품에 따라서 1관등에서 17급 공무원까지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17관등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관복에 색을 입혀요. 자비청 황색을 입혀놔서 그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위계 질서를 확립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무늬만 남아 있는 금관가야를 정벌을 합니다. 그래서 금관가야. 금관가야가 그 뭡니까? 고구려 광개토대왕한테 공격을 받아서 휘청했지요. 이 가야에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항복해. 그래서 투항을 하면서 가야가 멸망하는데, 이때 가야를 병합하게 되는 것이 법풍왕이에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 기본에서 성왕과 백제 성왕과 이제 다음 왕 진흥왕이 등장을 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백제와 신라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 봅시다. 고구려의 공통된 주적이지요. 백제하고 신라가 고구려가 공통된 주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 국가, 백제는 백제대로, 신라는 신라대로 지금 왕권 강화하면서 힘을 키우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힘이 거의 다 키워졌지요. 이제 대등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등장하는 것이 성왕과 진흥왕이에요. 6세기 때. 그래서 성왕과 진흥왕 하면 일단 신라의 전성기가 성왕 때잖아요. 그렇죠?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일단 백제의 성왕을 좀 볼게요. 백제 성왕은요. 자, 지금 웅진성이잖아요. 그렇죠? 웅진성에서 사비성으로 천도합니다. 사비성을 천도한다는 거, 이게 부여인데요. 궁주는 분명히 분지였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이제 성을 쌓는데, 성왕 때 사비성에 이제 갔다는 건, 사비성은 평야 지역이에요. 그러면 말 타기 쉽다라는 얘기죠. 뛰어다니기 쉽다는 얘기예요. 공격하기 쉬운 곳으로 나간 거죠. 이 단적으로 국호를 남부여라고 고칩니다. 남쪽에 있는 부여다라는 거죠. 자, 고구려는요. 백제라는 나라는, 고구려라는 나라는
부여에서 내려왔죠. 부여에서 내려와서 백제로 나왔는데 이 백제가요 힘을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호가 백제가 아니고 남부여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고구려의 아버지가 누구죠? 부여죠. 그런데 남쪽에 있는 부여가 부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곧 너의 애비다라는 얘기죠. 어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칠 수가 있느냐?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렇게 되는 거고 국호만 봐도 뭐예요? 아버지가 혼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남부여로 그 계층하고 사비성으로 천도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 자체가 고구려를 치겠다라는 얘기예요. 전국을 5부, 5방으로 이제 나누는데 뭐 별로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 예전엔 많이 나왔는데 중국과 계속 교류를 하고요. 자, 진흥왕 때. 진흥왕도 역시 교류를 하죠. 성왕과 진흥왕이 야,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고구려 치자. 진흥왕도 좋다.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힘을 키웠다라는 거죠. 진흥왕은 화랑도를 공인합니다. 화랑도라는 것은 신라의 청소년 집단이죠. 청소년이 일종의 군대화되는 거죠. 이것을 공인을 시켰고 이제 연호도 쓰는데요. 개국이라고 씁니다. 개국이라는 연호. 그 광개토대왕이 연호를 썼는데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영락. 영원히 즐겁자라는 건데 당시의 중국은요. 중국의 세계 국제 질서는 어디 연호는 중국 연호를 써야 돼요. 왜요? 중국을 통해서 다른 데는 속국이거든. 그러니까 공납을 마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쪽에서 연호를 썼다라고 하면 뭐예요? 나는 중국하고 비슷한 나라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광개토대왕이 연호를 썼어. 영락이라고. 도대체 선생님 그 연호가 뭡니까? 라는 건데 연호라는 것은요. 달력의 이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연호 2020년이라고 보면 연호가 2020인데 앞에가 서기가 붙죠. 우리 서기 2020년이란 말이죠. 원래 우리 연호는 뭐라고 써야죠? 단기로 써야죠. 단기. 그러니까 여기에 2333년을 하면 4353년. 단기 4353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서기 2020년이라고 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서양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 중국 연호가 있었는데 이 연호를 무시하고요. 우리 걸 썼다. 그럼 얘들 사신단이 왔을 때도 이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어야 되는데 그걸 썼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고구려가 중국과 다른 대등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신라가 지금 개국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모르겠다. 뭐 신라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기 딴에는 강한 나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지요. 자, 일단 여기까지 아직 이제 그 고구려를 치기 전까지 성왕과 진흥왕까지 보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못다 했던 내용을 정리하죠. 페이지 57쪽으로 갈게요. 57쪽이 양가로 2번에 4세기에서 5세기 3국의 정세예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판서 그래서 정리하지 마시라고 그랬던 거예요. 판서가 그대로 실려 있으니까 동그라미 1번 고구려. 기억번에 미천왕인데요. 삼평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낙랑과 대방을 축출했죠. 니은번 고국 원왕 호전적인 왕이었고 그 아래 보시면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 근초공왕에게 전사당하죠. 자, 그 디귿번에 보시면 소수림왕 세 개 뭐라고요? 불교, 율령, 태학. 그렇죠? 그래서 불교, 태학, 율령 하나의 단어처럼 딱 기억하시고요. 리을번 광개토대왕이죠. 요동 및 만주 지역의 대규모 정복 사업. 이거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죠. 백제 굴복시켰고요. 그 옆에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했다. 어디에 나와 있다고? 광개토 대항릉비에 나와 있습니다. 영락이라는 연호와 태왕이라고 호칭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태왕이라고 불러야 되니까 자존심 엄청 상하는데도 불렀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고구려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한 나라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개토 대항릉비에 보면요. 고구려가 그 여러 국가의 조공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국이었고 광개토 태왕이라고 불리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료에 보시면 고구려의 왜 격퇴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미운범 장수왕이죠. 중국 남북조와 각각 교류를 해서 이간책을 펼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도를 천도했죠.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남진 그래서 찍어 누르기 시작한 거죠. 자, 백제 한성을 함락시켰어요. 그래서 계로왕을 전사시켰습니다. 그렇죠.
자, 한강을 장악했네요. 중앙고구려비를 세워놓고 이것이 내 땅이다 이 얘기를 했고요. 경당이라는 대학교. 태학이 중앙에 있는 대학교죠. 중앙만 신경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지방에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경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백제 볼게요. 4세기 때죠.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 다 외우셔야죠. 만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그리고 요서산둥 규슈로 진출했고 외왕에게 칠지도까지 하사하는 기품을 보였다라는 거죠.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와 대기를 했으니 고국 원학을 천사시키면서 국제적인 위상이 강해졌고요. 왕이 부자 상속을 했죠. 그래서 왕권 강화 그리고 박사 고흥을 시켜가지고 서기를 편찬했다. 사료에 보면요. 백제국은 본래 고려와 고구려죠. 함께 요동의 동쪽 천연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후 고려가 요동을 차지하니 고려 미천왕이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는 요서를 차지했다. 누구예요? 근초고왕입니다. 그렇죠? 니은번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했고요. 디귿번 아시왕. 아시왕이 고구려에게 항복하면서 그렇죠? 자, 리을번 비유왕이죠. 그 신라의 눌지마립관과 동맹을 체결했다. 나제 동맹. 미음번 계로왕이죠. 맨 끝에 보면 한성이 함락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읍번 문주왕 때 공주로 수도를 옮겼고요. 그렇죠? 왕권은 약화되고요. 엄청 암울한 백제 암울한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고 시읍번 동성왕이죠. 그래서 신라 소지왕과 다시 한번 동맹을 강화했던 결혼동맹. 자, 탐나를 복속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신라죠. 마립간 시대예요. 그렇죠? 뇌물마립간. 김씨가 왕위를 독점했고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고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원병을 요청했죠. 그래서 도와주세요 얘기했고 이 내용은 이제 광개토대왕령비에 적혀 있고요. 외국 역태 이후 고구려군이 신라 영토 내에 주둔하면서 국경을 방비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고구려가 내정 간섭을 했다라는 이유고요. 후명 그릇에 이 내용이 나타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 문물을 수용했던 좋은 것, 장점도 있었다. 신라 왕업 정천인데 우리는 삼국유사. 시기는 삼국사기를 따지고 그리고 내용은 삼국유사 쪽으로 따지고 그래서 뇌물왕에서 뇌물마립강에서 지증 마립간까지가 뭡니까? 신라 마립간 시대고 이제 지증왕으로 변경하면서 지증왕 때부터가 왕이다라는 거죠. 니은번 눌지 마립간이죠. 백제 비유왕과 동맹을 체결했으니 이것이 나제 동맹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나요? 디귿번에 이제 소지 마립간이에요. 그래서 행정적 성격의 육부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결혼 소동이죠. 그래서 동성왕과 결혼 동맹을 체결했다라는 거. 됐습니다. 한 번 더 가볼게요. 양가로 3번에 6세기에서 7세기 삼국의 정세인데요. 지금 이제 잠깐 제가 설명드렸었던 것 정리 들어가는 거예요. 판서를 미리 보기 아래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고구려 조금만 봐보자라는 거죠. 문자왕이에요. 그래서 부여를 복속하고요.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왕이 문자왕이죠. 이때 백제하고 신라는 열심히 체제 정비를 단행을 했고요. 니은번에 영양왕이 있습니다. 고구려 영양왕 조금 생소하시죠? 그냥 외울 필요는 없고요. 신라를 공격해요. 이것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쭉 내려가서요. 동그라미 2번에 백제 갈게요. 자, 백제의 기억번 무령왕이 나오죠. 지방에 22담론을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합니다. 도시 22개를 만들어 놓고 왕족을 파견했고요. 중국 양나라와 교류를 했다라는 거 증명해봐라. 무령왕릉이죠. 자, 니은번 성왕입니다. 사비로 천도했고요. 국호를 남부여로 계칭을 했습니다. 이걸 배웠고요. 그리고 수도 오부, 지방의 오방을 정비를 했고요. 또 하나 22부의 실무관청을 정비합니다. 그럼 요건 무슨 내용인가요? 자, 볼게요. 22담론은 뭐였어요? 행정구역 22개였죠. 이것은 22부입니다. 이것은 부서 22개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행정부 있고 그렇죠? 행정부에 그 대통령 있고 총리 있고 쫙 있으면 뭐 국방부 있고 교육부 있고 뭐 행정부 있고 또 뭐 있어요? 뭐 환경부 있고 뭐 쫙 있죠. 22개 부서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 무령왕은 뭐였죠? 22담로였죠. 22담로는 행정구역, 22부는 실무관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켰고요. 자, 이제 칠판으로 보세요. 자, 한강을 뺏겼죠. 백제 열받았어요. 신라도 열받았고요. 가야 불쌍한 나라 가야 하나 있고요. 자, 이제 백제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요. 동맹관계지요. 이들은 동맹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 치자라고 하죠. 이때 당시에 고구려는 지금 권력 다툼으로 왕권은 땅에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은 시시때때로 넘어오니 중국도 막아야 되고요. 고구려는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힘들어요. 그럴 때 이제 때가 됐다. 국호를 사비성 남부요. 야 공격하자. 오케이 가자. 그러면서 우욱 하고 치게 됩니다. 자 고구려를 쑥 치는데요. 고구려는 아주 그냥 맥없이 두드려 맞고요. 왜냐면 그만큼 백제와 신라가 또 강하게 체제 정비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백제와 신라가 이렇게 고구려 땅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을 백제와 신라가 장악하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어이가 없지요. 그렇죠?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에게 땅을 뺏겼어요. 자,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신나죠? 백제. 예전에 내 영토를 찾았다. 그거보다 더 위까지 올라가서 황해도 지역도 먹었다. 신라는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별 껄쩍지근해요. 왜요? 태백산맥, 소백산맥. 지금 보면 이게 한강 상류지요. 한강 상류 별거 없어요. 산이에요. 산에서 내려와서 평야지대 가서 빠지는 거잖아요. 아니 목숨 걸고 다 싸웠는데요. 우리가 더 열심히 싸운 것 같은데 백제 뭐 한 게 있다고 얘들이 좋은 땅 다 먹고요. 그리고 고마워라는 얘기도 안 하고요. 이 지금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짜증 확 나고 지들 뭐 잘했다고 맨날 슬퍼 마시고 열받아요. 진흥왕은 결단을 내립니다. 백제 쳐버리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진흥왕이 백제와 동맹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기습 공격으로 끊어버리니까 여기는 동맹 관계니까 여기 군사력이 별로 없겠죠. 어디에 많겠어요? 여기 엄청나게 많을 건데 이때 돌격 프로하면서 우욱 하면서 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백제 수도는 어딥니까? 사비성이에요. 자, 이 부여성, 부여에 있는 사비성이죠. 이 사비성 근처까지 진격하면서 얘들을 그냥 아주 다 학살을 해버리는 거죠. 백제가 놀래요. 이것들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봤더니 신라가 공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군사력을 일단 빼야죠. 이게 함락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빼요. 그러면서 막았을 때 이때다 쳐라. 그러면서 여기를 먹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신라의 배신으로 인해서 백제가 영토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작은 나라 백제로 가게 되고요. 신라는 더욱더 성장해서 영토가 확대되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한강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 신라가 되고 백제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백제 너무 크게 그랬나? 자 이렇게 되면서 신라가 엄청나게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으니 이것이 진흥왕의 결단이지요. 그렇죠?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서 영토가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백제 성왕은요 뒤통수 크게 맞았죠. 아유 이런 일이 이 처죽일 놈. 그러니까 고구려가 원수지간이었다가 신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처죽일 놈들 그러면서 눈 뜨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신라를 총공세를 하지요. 이때 진흥왕은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너 안 죽인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아야지 한번 붙어 그러면서 붙었는데 이것이 이제 관산성이라는 곳에서요.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흥왕이 백제 성왕을 전사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성왕이 이때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백제는 완전히 멘붕에 빠지죠. 멘탈이 붕괴되고 정신 못 차리고 이때 이제 신라는요. 봐봐 아무것도 아닌 놈이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기세가 등등해지게 되는 것이 관산성 전투예요. 자, 책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백제, 니은번 성왕에서 봅시다. 두 번째 줄 22부의 실무관청을 정비를 했고요. 중국과 교류를 했고 일본에는 놀이사치계를 보내서 불교도 전파를 합니다. 여유 있죠. 자 공격을 했어요. 한강을 점령을 잠깐 했었다가 패배하죠. 자 낮에 동맹이 결렬됩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는데 그 아래 자세하게 설명이 있어요. 백제와 신라의 고구려 공격, 고구려의 내정이 불안한 틈을 타서 신라와 연합해서 공격을 했는데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수복한 것이 누구예요? 백제예요. 그런데 하지만 신라 진흥왕이 일방적으로 낮의 동맹을 결렬내버렸고 백제는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관산성 전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백제입니다. 그렇죠? 백제 성왕 안타깝다.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갈게요.
쪽이죠. 이제 그 다음 왕 의자왕인데요. 여러분, 의자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삼천궁녀, 환락에 빠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왕의 삼천궁녀는 일단 허구일 가능성이 크대요. 아직 뭐 확정은 아닌데 대부분 이제 다수의 학자들이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의자왕의 삼천궁녀 일단 어디예요? 성이 사비성이에요. 사비성이 규모가 크느냐?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삼천궁녀가 살 수 있는 궁의 크기였느냐? 그렇지 않대요. 그리고 또 낙화암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삼천궁녀가 낙화암에 떨어져 죽는데 뭐 한마디씩 하면서 죽는 거거든요. 꼭대기에서 3,000명이 줄을 서가지고 아유 저는 그 의자왕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저는 충성을 다해서 떨어져 죽고 이거를 시간적으로 계산했더니 한나절이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좀 허구성이 짙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누가 이기죠? 결국에 신라가 이기잖아요. 승자의 기록으로 남는 게 역사다 보니까 의자왕을 좀 깔아뭉개야 명분이 좀 쓰죠. 그래서 그랬대요. 실질적으로 의자왕이 그 왕세자를 오래 했습니다. 왕세자 오래 했을 때 태자라고 하죠. 태자를 오래 했을 때 정치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리고 백성도 살필 줄 알고 민심을 생각했던 왕이 의자왕이고 이 의자왕이 등극을 하자마자 미친 듯이 신라만 공격합니다. 그리고 신라에 여기에 그 백제와 신라의 그 교통의 최중심지가 있어요. 여기가 대야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대야성이 있는데 이 대야성을 함락을 시켜요. 그래서 이것을 백제의 그 영토로 만들고요. 그리고 대야성 근처에 있는 40여 개의 성까지 장악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환락에 빠져가지고 정신 나간 왕으로 이렇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게 비판적인데 아무튼 그래요. 의자왕은 삼천궁녀 술 마시고 여색을 탐하면서 생을 마감했다. 그거보다 요거예요. 그래서 대야성 전투는요. 요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아셔야 되고요. 예전에는 안 나왔던 시험인데 지금은 모르면 안 돼요. 자, 이때 이제 의자왕 이렇게 돼서 의자왕이 계속 치는데요. 이때는 이제 시기가 지나서 진흥왕 다음 왕입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 뺏겼어요. 그 다음에 백제는 시도 때도 없이 신라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책에서 보시면 이제 의자왕 디귿번 의자왕인데 고구려 군사와 연합해서 신라의 교통 요충지인 당항성도 공격하고 당항성 공격하고 그렇죠? 대화성 40여 개 성을 뺏었고 그렇죠? 그리고 백제가 멸망하는데 백제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신라를 한번 볼게요. 신라 기역번 지증왕 예전에 했죠. 국골 사로국에서 신라로 바꿨고요. 그리고 왕의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순장금지 됐고요. 우산국을 복속하죠. 이사부 장군을 보내서 우산국 울릉도와 독도를 신라의 영토로 확보를 하고요. 우경을 실시를 했으니 이것도 이제 아셔야 되고 이상하게 우리 시험에서 동시전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어디에 잘 나오냐면 선택지 1, 2, 3, 4, 5에 동시전을 설치했다 하면 그냥 6세기 지증왕이다 라고 푸셔야 돼요. 선택지로 엄청 잘 나와요. 수능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뭐 선택지로 동시전 뭐 별로 안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유독이 동시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체크 잘 해두시고요. 니은번 버풍왕 때 병부를 설치해서 군사력을 장악을 했고요. 율령을 반포하죠. 그리고 17관 등 그리고 공복제정, 골품제를 정비하게 되는 것이 버풍왕. 그리고 2차 돈의 순교로 인해서 불교를 공인하게 되죠. 연호도 썼어요. 건원이라는 연호를 썼고요. 우리 시험에서 신라의 연호는 시험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보충적인 자료로 제시는 해주는데 독자적으로 이거 풀어라 이런 시험은 없습니다. 독자적인 문제는 김해 금관가야도 정복을 하죠. 그래서 금관가야가 투항을 하면서 병합을 하게 되는 것이 또 신라 버풍왕 때. 자, 드디어 나왔죠. 진흥왕이에요. 와, 신라 입장에서 봤을 때 진흥왕은 엄청나게 대왕이죠. 그렇죠? 화랑돌 공인합니다. 연호를 썼어요. 개국, 나라가 열렸다. 그렇죠? 한강을 장악했죠. 무역이 번성합니다. 대가야를 정복했고요. 함경도를 진출하고 순수비를 건립했는데 이 내용은 여기에서 보세요. 자, 일단 진흥왕은요. 이 영토를 확보했죠.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랑을 해야죠. 이 자랑해보자 라고 했어요. 비석을 세웁니다. 자, 이것이 단양적 성비예요. 그래서 신라래. 한강의 상류예요, 하류예요? 상류죠.
한강 상류를 장악했다 라는 표현 단양적성비를 세웠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 백제의 그 영토였던 땅을 뺐고, 그렇죠, 한강 하류를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북한산에다 세웠어요. 북한산 꼭대기에다 세웠으니 북한산 순수비.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하나 남아있는 뭡니까? 가야를 정복을 했어요. 이 가야 뭐예요? 대가야를 정복했죠. 이름하여 창녕비. 그래서 대가야를 먹었고요. 그리고 윗동네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황초령비, 그리고 마운영비. 그래서 이 동네가 함경도잖아요. 그래서 마운영비, 황초령비, 마운영비를 세워서 함경도 지역을 장악을 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기는 신라의 영토니 덤비지마라고 꽂아놓은 거죠. 이것이 이 비석만 봐도요, 진흥왕의 어느 정도의 영토 확보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앞자타서 외우면 단박에 창녕으로 황마타고 뛰어 올라갔다. 그래서 영토를 넓혔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외우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죠. 단박에, 이거는 한강이니까 상류, 하류,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 가야를 먹었고 그 위로 황마타고 뛰어왔으니까 요거예요. 그래서 단양 적성비를 세웠고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순수라는 것이요. 여러분, 순수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순찰할 때 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비석이다라고 하는데 이 네 개의 비석을 순수비라고 하고요. 단양적성비를 따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양적성비와 네 개의 순수비를 누구? 진흥왕이 세웠다라는 거죠. 이것만 보면 영토 확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왕을 한번 볼까요? 그 아래 리을번에 선덕여왕이 나와요. 선덕여왕이 나오기 전에요. 그 하나의 왕을 하나 적어 놓을까요? 진평왕.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건데 왜 이걸 적어 놓냐면요. 봐보세요. 지금 진흥왕이요. 뭐 했죠? 영토를 확보했어요. 확! 누가 열받을 거예요? 백제는 말할 거 없고요. 고구려는 지금 황당해 죽겠죠. 이런 어린 놈이 지금 와가지고 이걸 뺏어갔잖아요. 이 장난쳐. 그때 이제 고구려의 장수가 나오니 그것이 이름하여 온달입니다. 온달 장군과 평양공, 그쵸? 그 들어보셨죠? 실존 인물이에요. 온달. 이 온달이요. 이때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폐하,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가서 이 신라를 정벌하고 옛 고구려의 땅을, 예전 우리 땅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내요. 그래, 장수 다녀오시오. 그러고 이제 보냈는데 이 진평왕 때요, 아차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못 뺏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신라의 승리로 끝이 나는 것. 그래서 온달이 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온달 장군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걸 온달 진평왕이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언제 뭡니까? 시기를 물어본 거지. 시기. 이 이후 상황이었구나. 이걸 사료로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온달을 격퇴했다라는 거죠. 신라 진평왕 때. 그 다음에 이제 선덕여왕인데요. 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진덕여왕과 선덕여왕이 나오는데요. 이상해요. 왜요? 여왕이 출연을 했죠.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지금 남자가 다 왕인데 이상하게 신라만 여왕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 이거 이제 좀 지울게요. 이것은 신라의 제도인 굴품 제도에 있어요. 신라는 굴품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1관등부터 17관등까지 있고 성골이 있고요. 진골이 있어요. 그리고 육두품이 있는데 성골, 성스러운 뼈다고 진짜 뼈다고, 그렇죠. 육두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1관등에서 17관등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골과 성골 얘들이 다 갈 수 있는데 이 1관등보다 높은 직이 딱 한 자리 있죠. 그게 누구예요? 왕입니다. 이 왕위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성골밖에 없어요. 성골밖에 없다 보니까 진골하고 차이점은 딱 그거죠. 왕. 그러니까 진골보다 높아요. 성골이. 진짜 성스러운 뼈다구니까. 진짜 뼈다구 그거보다 높다. 성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끼리 갈등이 있어요. 근데 성골 신분들이 이 진골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왕위를,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적통, 그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친상간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끼리 결혼을 하고 자신들끼리 애를 낳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저는 몰라요. 과학 선생님 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씨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남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자밖에 없잖아요. 성골이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런데 그러니까 여성밖에 없으니까 여성이 왕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왕이 지금 몇 분이에요? 두 분이죠. 이 다음에 여왕이 또 여자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남자 성골이 없죠. 그러니까 참 복잡하네. 자, 성골은 여잔데요. 여왕이 혼자 살 게 아니고 남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남편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진골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골하고 진골하고 사이에서 자식이 났다? 그래도 이건 좀 애매하죠. 성골 진짜 성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마지막에 진덕 여왕 때 이 대가 끊겨버려요. 이제는 성골에서 여자도 없어져 버려요. 이 끝나버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왕이 진골에서 나타나게 되니 그 진골의 왕이 누구냐면 무열왕입니다. 무열왕 들어보셨죠? 무열왕 태종 무열왕 누구예요? 김춘추예요. 김춘추. 이 김춘추가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진골인데요.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 등장을 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 그래서 등장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끊겼어요. 성골이 왕이 됐을 때는 이 김춘추 이전 상황 이 다 성골이야. 근데 이 이후에는 성골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진골. 그래서 우리가 사회편이나 혹은 그 공부할 때 책에 보시면요. 뭡니까? 골품제 그 그래프가 나올 때 맨 앞에 성골이 없고 진골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진골이 왕까지 간다. 원래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성골이 있어야 되는데 씨가 말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골, 육두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진골이 이 무열왕 이후부터는 다 하니까요. 그렇죠? 1관등부터 17관등까지.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리을번에 선덕여왕이 나오죠. 선덕여왕 때 분황사와 황룡사 구축목탑 그냥 체크만 해주세요. 어차피 또 나와요. 그래서 황룡사 구축목탑 승려 자장이 건의를 합니다. 짜장이 아니고 자장 스님이 지금 여왕이잖아요. 남자 그러니까 왕권이 좀 위태위태하니까 자장 스님이 이런 일은 왜 그러면 이 터가 안 좋아서 그렇다. 이 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풍수지리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터를 보완하기 위해서 탑을 큰 거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풍수지리는 신라 말에 들어옵니다. 탑을 큰 거를 세우면 이 땅의 기운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탑이 황룡사 구층 목탑이에요. 자, 미음번의 진덕 여왕인데요. 친당 외교. 이제 진덕 여왕 때 이때 김춘추가요. 김춘추는 뭐예요? 좀 이따 왕이 되죠. 그럼 지금 뭡니까? 신하예요. 신하의 입장이죠. 이때 보면 이걸 지워놔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설명을 열심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열심히 드리기 위해서 막 지워버려. 자, 이때 김춘추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의자왕이에요. 왜?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것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냥 요 정도 딱 끝내고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까지 시험이 나오니까 제가 1시간 정도를 할애를 더해서 더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려야 또 이해하기도 쉽고. 자, 이제 의자왕 때 뭐 했다고요? 대야성을 뺏었다고 그랬죠? 이 대야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대야성이 있죠? 이 대야성에 성주가 있잖아요. 이 성주가 완전히 나쁜 놈이에요. 아주 그냥 자신들의 휘하 장수 중에 그 와이프가 이뻐요. 와이프 취하고 막 그랬던 성주가 아주 나쁜 사람인데 이 성주의 이름이 김품석입니다. 김품석이 이제 대하성의 성주였어요. 근데 이 김품석은 그 성주의 그 부인이 있죠. 자신의 와이프가 있었어요. 유부남인데도 저런 바람 피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이때 의자왕이 대하성을 공격했다고 그랬잖아요. 의자왕. 근데 이때 김품석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이 대하성이 완전 천의 요새거든요. 못 깨요. 그런데 이 성문이 열립니다. 휘.
왜 그러냐면 이 김풍석의 오른팔이 열받. 아까 그 와이프 뺏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문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의장이 훅 하고 들어와서 김풍석이 거기서 항복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삼국의 항쟁 중에 그 성주가 항복을 하면 죽이는 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의자왕이 햇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목을 댕강 쳐버립니다. 그 옆에 그 성주의 부인 너도 죽어 그래서 목을 쳐버렸는데 이게 백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이유가 돼요. 이 그 성주의 부인이 누구냐면요. 그 김춘추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춘추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김춘추는요 의자왕을 죽인다라는 거죠. 완전 이제 김춘추가 완전 이때 맛이 가버려요. 훅 되면서 그래서 네 그 딸내미 내 딸 그 사위 잘못 떠가지고 내 딸 잃었다. 근데 이 사위를 욕하는 게 아니고 의자왕을 욕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때 이 대신이었던 김춘추가 이 지금 어떻게 보냐면 뭐 국무총리 직격이에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이때 내가 내 평생에 목숨 걸고 내가 다짐을 하는데 백제를 멸망시키지 않고서는 내가 눈을 감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김춘추가 좀 이따 왕이 된 다음에요. 백제를 멸망시켜요. 지독한 복수지요. 그렇죠? 아무튼 이때 김춘추가 돌아버리고 그래서 이때 김춘추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이 백제를 멸망시켜야겠다. 그러면서 자, 이 진덕여왕에게 얘기하죠. 제가 백제를 멸망시키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시오. 내가 구원 요청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가요. 참 진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영유왕이 있었어요. 영유왕이 있었는데 영유왕을 폐위시키고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연개소문이 장악을 합니다. 연개소문. 연개소문 아시죠? 연개소문이요. 이 허수아비 왕을 세웁니다. 보장왕을 세우고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왕을 세워요. 실질적으로 자신이 왕이죠. 연개소문. 그리고 보장왕은요. 연개소문이 무서워. 이런 관계인데 보장왕이 또 고구려 마지막 왕이죠. 이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이 집권하고 있을 때 김춘추가 와요. 그러니까 죽으러 간 거죠. 김춘추가 보장왕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백제를 멸망시킬 것인데 군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정신 나간다. 보장왕이 얘기하죠. 너 지금 제정신이야? 뭐라고? 뭐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좋다. 도와줄게. 대신 예전에 내가 도와주면 고구려의 예전 땅 다 내놓고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 때려다 되려 엄청난 걸 달고 왔죠. 그러니까 김춘추가 거기서 저는 신하기 때문에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그놈이 지금 장난치러 왔구나 그러면서 가둬라. 그런데 김춘추를 가둬요. 가두는데 연개소문 집에다 가둡니다. 왜 그렇죠? 집 창고에. 뇌옥이 없잖아요. 감옥이 없어요. 그래서 창고에다 가뒀다는 건 뭐예요? 김춘추 연개소문 생각나면 꺼내 죽여라는 거죠. 이 목숨이 그냥 등불이에요. 이런 상황이 빠져버린 건데 이 삼국시대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는요. 항상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간첩을 항상 박아둬요. 그러니까 고구려에 간첩이 있었고 신라 간첩도 있고 다 백제도 마찬가지로 다 간첩들이 같이 살아요. 이 간첩이 이 얘기를 알고 연개소문 뒤에 집에 가서 이 문을 살짝 열어줍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김춘추예요. 김춘추는 고구려도 안 되겠구나. 자 그렇다면 하나 남은 데가 어디죠?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로 넘어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나라에 넘어가서 당나라 황제하고 결정을 보지요. 백제를 멸망시키겠다.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는데 얘기하죠. 이 백제 멸망시킨 다음에 고구려 멸망시킬 것이다. 눈에 가시 고구려? 그래 맞다. 그러면 고구려 멸망시키는 거 그거 괜찮은데 근데 우리가 뭐 하려고 네가 하면 고구려 영토는 네가 다 먹을 건데 내가 뭐 하려고 도와줘. 그러지 말고 이 고구려 영토 뭐 그때 가서 영토에 대해서 우리는 고구려에 대한 욕심은 없으니까 고구려 멸망시키고 그때 가서 뭐 분할을 하든가 그렇게 하자. 이런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면서 협상이 체결이 되는 것이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나당 연합이 체결됐던 것이 진덕여왕 때입니다. 이 진덕여왕 때 이렇게 김춘추가 이 연합을 시키고요. 김춘추가 조금 이따 왕이 된 다음에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 이후에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 백제와 고구려 멸망시키는 과정은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거기에 미운범의 진덕 여왕이 나오죠. 그래서 친당 외교 나당연합을 결성시켰으니 김춘추가 했다라는 거죠. 자, 비읍범 무열왕 때 나당연합군의 백제병합, 그래서 백제를 병합시켜요. 의자왕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자, 시읍번의 그 몇 번이죠? 시읍번의 문무왕이에요. 그래서 문무왕 때 무열왕은요, 김춘추는요, 자신이 그 복수를 다짐했잖아요. 백제를 멸망시키고 내가 눈을 감을 거야. 그리고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세상을 뜨고요. 김춘추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 그것이 문무왕이에요. 이 문무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아버지의 대의를 그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무왕 때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신라를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무왕 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고요. 그래요. 그 62쪽에 우리 고구려는요. 나중에 62쪽이 아니죠. 몇 쪽이죠? 아까 59쪽에 고구려는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려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가야는 조금만 쉬었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 삼국양제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2시간에 걸쳐서. 자, 고생하셨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마무리를 칩시다.